한서연의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된 공식적인 첫 만남은 서울의 심장부 청담동에 위치한 그녀의 갤러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완벽하게 계산된 조명 아래 걸린 작품들, 모든 것이 서연의 통제 아래 놓인 이 공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예술품 같았죠. 하지만 그날 그 완벽함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킬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신진 조각가 차도윤. 그는 약속 시간 정각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가죽 재킷에 무심하게 맨 크로스백. 그의 차림새는 갤러리의 고고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공간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 서연은 수많은 예술가들을 만나왔지만 그렇게까지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어두운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완벽한 큐레이터라는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죠. 회의는 전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작품 포트폴리오를 넘기며 전시 콘셉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차도윤 작가님 보내주신 자료는 잘 봤습니다. 특히 이 무너진 신전 시리즈는 저희 갤러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파괴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는다는 개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 대담하시더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우아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려 했죠. 하지만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도윤은 작품이 아닌 그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서연의 전문적인 분석은 공허한 단어의 나열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서연 큐레이터님. 네, 작가님. 작품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부드럽게 말을 자르며 어떤 사람들은 제 작품에서 형태만 봅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뒤틀린 것 모습만요. 하지만 한서연 큐레이터님, 당신은 완벽함 속의 균열을 찾고 있군요. 마치 제 작품처럼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서연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완벽함 속의 균열.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감추고 살아온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완벽한 아내, 유능한 큐레이터로 보이고 싶어 발버둥 치던 그녀의 삶. 그는 어떻게 안 것일까? 그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작가님의 작품이 그만큼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다는 뜻이겠죠. 통찰력이라, 글쎄요. 전 그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한동안 제 영감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맸죠. 제 모든 작품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감정이 없는 껍데기뿐이었죠. 어쩌면 당신 같은 사람을, 당신의 눈빛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은 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위험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뜬 회의실에 단둘이 남게 된 순간 도윤은 서류 뭉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그녀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아주 짧고 가벼운 접촉. 하지만 마치 강한 전류가 흐른 듯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은 수년간 잊고 있던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듯한 낯선 열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고 도윤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그날 밤 강남의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침실에서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강태준의 빈 옆자리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눈을 감으면 자꾸만 차도윤의 깊은 눈빛과 그녀의 손등에 남은 그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완벽함 속의 균열을 찾고 있군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이 불안한 감정을 떨쳐내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를 들으면 이 모든 혼란이 가라앉을 것이라 믿으면서. 태준 씨, 아직 안 자요? 전화기 넘어 서류 넘기는 소리요. 왜? 무슨 일 있어? 홍콩 지사랑 컨퍼런스 콜 때문에 바빠. 용건만 간단히 해. 아니, 그냥 오늘 하루 어땠나 해서요.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늘 똑같지 뭐. 당신은 전시 준비 잘 돼가? 그 투자건 김 의원님 사모님 비위 맞추는 것도 포함인 거 알지?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야 하니까 쓸데없는데 신경 끄고 집중해. 끊는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버린 휴대폰을 든 채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돌아온 것은 또 다른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인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침대 저편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완벽한 집, 완벽한 남편, 완벽한 직업.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유리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던져버린 휴대폰에서 띵 하고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요한 침실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그 소리에 서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집어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 하나. 그녀가 메시지를 열자 화면 가득 거친 목탄으로 그린 스케치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슬픔과 공허함,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깊은 갈망이 뒤섞인 자신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찾았다. 그날 밤 서연의 휴대폰에서 차도윤이 보낸 스케치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위험한 초대장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그 초대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전시 준비라는 완벽한 명분 아래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갤러리가 아닌 수많은 인파 속으로 숨을 수 있는 곳에서 그들의 첫 번째 비밀 장소는 고즈넉한 삼청동의 한 찻집이었습니다. 낡은 한옥을 개조한 그곳은 서연이 사는 강남의 차가운 빌딩 숲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단풍과 은은한 국화차 향기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서서히 업무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입구에 두는 게 좋겠어요. 관객들이 갤러리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진실과 마주하도록 말입니다. 강렬한 첫인상이 필요해요. 진실이요. 서연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그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 단어가 유독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쓴웃음을 지으며 가끔은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완벽한 큐레이터, 강태준의 아내, 누군가의 딸.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진짜 얼굴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연약함을 이토록 날 것 그대로 타인에게 드러낸 것은 그녀의 고백에 도윤은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작가 시절. 전 단지 가난한 예술가라는 가면뿐이었죠. 사람들은 제 작품이 아니라 제 가난을 보고 평가하더군요. 가면을 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가끔은 숨이 막힐 때가 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종류의 침묵이었죠. 며칠 후 도윤은 그녀를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습니다. 페인트와 흙먼지 냄새,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뒤섞인 그의 공간은 서연의 세상과는 정반대였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것들의 날 것 그대로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작업실 한가운데에는 흰 천으로 덮인 거대한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천을 걷어내자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서로를 갈망하며 손을 뻗고 있지만 끝내 닿지 못하는 두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이건 아직 미완성이군요. 네, 아직 심장이 없어요. 이 조각상을 완성시키려면 진짜 감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내던질 만큼 뜨거운 그런 감정 말이에요. 그는 조각상이 아닌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 뜨거워 서연은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작업실 구석에 놓인 신문 스크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공을 들이고 있는 오성그룹 회장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아, 그 오성그룹 회장님이요? 며칠 전에 작업실에 다녀갔습니다. 제 작품을 사고 싶다고 하더군요. 놀라며 정말요? 그분은 안목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남편도 그분께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고요. 비웃으며 안목이요? 그분은 예술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술가의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가졌다는 우월감을 즐기는 속물일 뿐이죠. 전 그분께 제 작품을 팔 생각 없습니다. 도윤의 단호한 말은 서연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자인 사람이 그의 눈에는 한낱 속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두 세계의 가치관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래도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중요한 분이에요.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가요? 당신의 영혼보다? 그가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한서연 씨, 그만해요. 당신이 얼마나 지쳐있는지, 얼마나 이 모든 걸 벗어던지고 싶어 하는지 내 눈엔 다 보여요. 흙먼지 냄새와 그의 채취가 강하게 끼쳐왔습니다. 서연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그녀의 얼굴로 자신의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고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지기 직전의 그 찰나. 띠릴리릴.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벨소리가 작업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마치 화영대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던 마녀를 현실로 끌어내는 경고음처럼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그에게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 액정에는 선명하게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와의 짧고도 날카로운 통화는 한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무거운 압박감이 담겨 있었죠. 서연은 도망치듯 차도윤의 작업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흙먼지와 페인트 냄새 대신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밤 공기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자신의 자리로 완벽한 아내라는 역할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최고급 한우와 신선한 해산물로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반짝이는 커트러리가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이 완벽한 그림 속에 자신을 가두면 방금 전의 위험한 감정 따위는 사라질 것이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남편 강태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테이블 위를 한번 쓱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갑자기 웬 진수성찬? 당신 요즘 힘든 것 같아서요. 그냥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 넥타이를 풀며 무심하게 나 내일부터 싱가포르 출장이야. 짐 싸야 돼. 저녁은 비서랑 간단히 먹었어. 음식은 내일 아침에 도미 아주머니더러 치우라고 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위태로운 마음은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그는 당연하다는 듯 서재로 들어갔고 서연은 정성껏 차린 음식들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동시에 그녀를 차도윤에게로 더욱 강하게 밀어내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인적 드문 주차장.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이미 차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차에 올라탔고 두 사람 사이에는 도시의 불빛과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도윤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저 위험하다는 것밖에는. 부드럽게 웃으며 위험한가요? 내가? 내 모든 걸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무너질 게 있다는 건 지키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겠죠. 나는 지킬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작업하고 하루하루 버텨낼 뿐이죠. 물론 이름 모를 후원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지만. 후원자요? 네, 그림자 같은 분이죠. 제 재능을 믿어주지만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분 덕에 버텼지만 가끔은 그분의 인형이 된 기분도 듭니다. 아마 서연 씨도 비슷한 기분이겠죠. 누군가의 완벽한 인형으로 살아가는 기분. 그의 말이 다시 한번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그녀의 삶을 꿰뚫어 보는 걸까?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차 안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눈이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입맞춤. 그것은 작업실에서의 미소와는 차원이 다른
되돌릴 수 없는 첫 번째 배반이었습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열기는 지독한 죄책감과 함께 지독한 위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이 그 위험한 입맞춤으로 인해 속절없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서연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큐레이터이자 아내로, 밤에는 욕실에 숨어 차도윤과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받는 여자로, 그녀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면서도 그의 문자에 미소 지었고 시어머니와 통화하면서도 그와의 다음 만남을 계획했습니다. 아슬아슬한 거짓말의 탑이 점점 더 높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강태준이 금융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VVIP 파티에 함께 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연은 익숙하게 최고급 드레스를 고르고 완벽하게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사람들의 거짓된 웃음으로 가득한 호텔 연회장. 서연은 강태준의 팔짱을 낀 채 우아한 미소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샴페인 잔을 들고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얼어붙었습니다. 저편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은 차도윤. 그는 남편 강태준이 가장 증오하고 반드시 꺾어버리겠다고 말하던 라이벌 윤성환 대표와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서연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힘없이 기울었습니다. 파티장은 거짓된 웃음과 날카로운 탐색전이 벌어지는 전쟁터였습니다. 한서연은 그곳에서 완벽한 갑옷을 입은 여전사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남편의 가장 큰 라이벌과 웃고 있는 차도윤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모든 갑옷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순간 남편 강태준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그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도 다 오시고 차 작가님 출세하셨네. 윤성환 대표가 그림값은 좀 넉넉히 쳐주던가요? 굶어 죽진 않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예술가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태연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태준이 아닌 그 옆에 굳어있는 서연을 향해 있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있죠. 강태준 대표님. 예를 들면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 같은 거요. 대표님께서는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고웃음을 치며 진정한 가치? 배고픈 예술가들의 흔한 자기 변명이지. 세상은 결과로 말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윤 대표님. 태준이 윤성환 대표에게 동의를 구하며 도윤을 완전히 무시하자 서연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급하게 끼어들며 두 분 오늘 파티를 즐기러 오신 거잖아요. 자, 태준 씨, 저기 이사님께서 찾으시는 것 같던데. 서연이 어색하게 대화를 중재하려던 그때 태준은 다른 금융계 인사에게 이끌려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홀로 남겨진 서연의 곁을 도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아무도 모르게 차가운 금속 열쇠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죠. 낮고 은밀하게 이태원 부티크 호텔 월화 1201호. 당신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와요. 기다릴 테니. 손안에 느껴지는 호텔키의 감촉은 불에 달군 낙인처럼 뜨거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 도윤에 대한 알 수 없는 끌림,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쳐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죠. 그녀는 멀리서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잔을 부딪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완벽한 세계 속에서 자신은 그저 아름다운 장식품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두통이 심하다는 짧은 거짓말을 남기고 파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 이태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차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원의 부티크 호텔 월화의 1201호.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진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자마자 그에게 달려들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꿍꿍이에요?
왜 하필 윤성환 대표와 같이 있었던 거죠? 나를 망신 주려고 내 남편을 조롱하려고 작정한 거냐고요. 이건 당신과 나, 우리 둘만의 문제여야 했잖아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망신? 당신 남편이 저런 인간들과 어울리면서 당신을 트로피처럼 옆에 세워두는 건 망신이 아니고? 난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 당신이 갇혀있는 그 위선적인 세상의 민낯을,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그들 속에서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내 삶에 대해, 내 고통에 대해 뭘 안다고. 당신이 본 건 내 껍데기일 뿐이야. 다 알아. 당신 눈에 다 쓰여 있으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림처럼 쇼윈도 안에 갇혀서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잖아. 내가 틀렸어?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도윤은 서연을 거칠게 끌어당겨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은 다툼의 연장이자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격렬한 욕망. 서연은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이성을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드레스의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결국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밤 호텔방 안에서 벌어진 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텅 비어 있던 두 영혼의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현실로부터의 절박한 도피였으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파멸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창밖의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눈물처럼 번졌습니다.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인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서연은 곤히 잠든 도윤을 뒤로 한 채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차에 올라탄 그녀는 어떻게 남편에게 변명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화면 가득 떠있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발신인은 모두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메시지. 그것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 이태원 지도가 선명하게 보이는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위, 바로 그녀가 차를 세워둔 이곳, 부티크 호텔 월화의 위치에 선명한 붉은 점 하나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불과 2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붉은 점은 한서연의 심장에 밝힌 파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옥 같은 공포에 휩싸여 집으로 차를 몰았죠. 남편의 분노, 경멸, 그리고 이어질 추궁. 그 모든 것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집의 침묵이었습니다. 냉장고의 낮은 소음마저 천둥처럼 울리는 모든 것이 정지된 공간. 폭풍 전의 고요함. 그것은 어떤 비난보다도 더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강태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오미숙이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거세된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명령이었죠.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로 서연아, 나다. 30분 안에 성북동 길상사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길상사는 가을 단풍이 고요하게 내려앉아 평화로웠습니다. 풍경 소리와 향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곳. 하지만 서연의 발걸음은 처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무거웠죠. 법당 앞 툇마루에 어머니 오미숙이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곳의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죠. 여긴 내가 모든 걸 잃고 처음 찾아왔던 곳이다. 네 아비와 이혼하고 세상 모든 손가락질을 받으며 도망쳐왔던 곳. 여기서 수백 번, 수천 번 부처님께 물었지. 대체 내 죄가 무엇이냐고. 엄마, 사람들은 내가 돈 때문에, 젊은 남자 때문에 네 아버지를 버렸다고 했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난 돈이나 남자를 원한 게 아니었어. 난
그냥 숨을 쉬고 싶었을 뿐이다. 미숙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흑백 영화를 해설하듯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서연이 그토록 증오했던 그 비밀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술가였어. 아주 재능이 넘쳤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의 재능을 나만은 알아봤다고 믿었다. 그의 작업실에선 늘 흙먼지 냄새와 희미한 담배 냄새가 났어. 난 그게 진짜 세상의 냄새라고 착각했지. 내 아비의 세상에선 맡을 수 없었던 살아있는 날것의 냄새라고. 그의 굶주린 눈빛 속에서 나는 내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 했어.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걸 주었다. 돈, 인맥, 그리고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그는 내 덕에 세상의 이름을 알렸고 성공했지. 그리고 나를 버렸다. 아주 철저하게.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된 잔혹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고통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보이니, 서연아, 이 지독한 저주가, 이 텅 빈 공허함이 우리 모녀를 예술가라는 가면을 쓴 포식자들에게 눈멀게 만드는 거야. 그들은 우리의 외로움을 먹고 자라나지. 우리의 상처를 핥아주는 척하면서 결국엔 영혼까지 다 파먹는 기생충 같은 놈들이야. 목이 메인 목소리로 아니야. 아니야. 엄마랑 나는 달라. 그 사람이랑 도윤 씨는 다르다고. 엄마는 이용당한 거잖아. 나는 사랑이야. 적어도 나는 진심이었다고. 도윤 씨는 나를 알아봐줬어. 엄마처럼 나를 숨막히게 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서연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외침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필사적인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차갑게 그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사랑. 그래, 나도 처음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지. 네가 지금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젯밤 그 파티에 잠시 들렀었다. 내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네가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걸 봤어. 그리고 그 아이의 눈을 봤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짐승과 똑같은 눈을 하고 있더구나. 모든 걸 집어삼킬 듯 채워지지 않는 허기에 번들거리는 그 눈빛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똑같은 눈. 그 한마디에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툇마루 아래로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혐오했던 어머니의 삶이 깨진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피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욱 끔찍하게 닮아버린 운명.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울음소리 위로 차가운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습니다. 자박, 자박, 돌길을 밟는 구두 소리가 그녀의 울음소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만큼이나 차가운 목소리가 사찰의 고요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장모님도 여기 계셨습니까?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린 아내를 벌레 보듯 한번 훑어보고는 곧바로 장모인 오미숙을 향해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섬뜩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잘 됐군요. 온 가족이 모였으니 이제 제대로 된 가족 대화를 시작해보죠. 길상사의 고요한 찻집 안, 세 사람은 얼어붙은 시간 속에 갇혔습니다. 강태준의 등장은 평화롭던 사찰을 순식간에 차가운 심판정으로 바꾸어 놓았죠. 그는 판사처럼 두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감상적인 가족 상봉은 이쯤에서 끝내시죠.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대화를 할 시간입니다. 태준은 감정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배신, 슬픔 같은 단어는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듯했죠. 그는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한 투자 보고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내 펀드가 파산 직전입니다. 한 달 전
홍콩에서 투자 하나를 잘못 건드렸거든. 이 사실이 알려지면 강태준은 끝이야. 내 모든 것이,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오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태준은 이어서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사설 탐정의 보고서였습니다. 호텔을 드나드는 서연과 도윤의 모습이 찍힌 사진들,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기록, 그리고 마지막 장을 가리키며, 그리고 이게 하이라이트지. 당신이 그렇게 애틋해하는 그거지 같은 예술가 차도윤의 뒷조사 결과야.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차도윤의 비밀 후원자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지난밤 파티에서 도윤과 함께 웃고 있던 남자, 강태준의 숙적인 윤성환 대표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어. 윤성환이 저놈을 이용해서 내 아내에게 접근시킨 거지. 내 평판에 흠집을 내고 투자자들을 흔들기 위한 가장 더럽고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당신은 그저 저들의 장기판 위에 놓인 말이었을 뿐이야. 한서연, 넌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이용당한 거라고.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잔인한 음모로 변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경고가, 그 끔찍한 예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서연을 똑바로 보며, 자, 이제 선택지를 주지. 첫째, 당장 그놈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6개월간 완벽한 아내 역할을 수행한다. 내가 이 위기를 넘기고 재기할 때까지 당신은 내 옆에서 웃고 내조하고 투자자들 앞에서 행복한 가정을 연기해야 해. 떨리는 목소리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미소 없이 웃으며 둘째, 이 보고서와 사진들을 언론에 넘길 거다. 그럼 당신은 상간녀로 낙인 찍히고 그놈은 내 아내를 이용한 파렴치한으로 매장되겠지. 내 커리어, 명성 전부 끝이야. 아, 그리고 장모님, 30년 전 스캔들까지 다시 파헤쳐서 이번에는 모녀가 함께 진흙탕을 구르게 해주지. 내 모든 걸 잃게 된다면 나도 당신들 것을 남김없이 빼앗을 테니.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최후 통첩이었죠. 오미숙은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남편이라는 남자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랑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과 무자비한 생존 본능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내와 장모의 인생까지도 기꺼이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24시간 주지. 내일 이 시간까지 결정해서 연락해. 태준은 서류를 그대로 둔 채 미련 없이 찻집을 떠났습니다. 서연은 무너져 내린 진실의 잔해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두 개의 지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떠난 찻집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서연의 삶을 저울질하는 판결문이었고 어머니 오미숙의 과거를 올가매는 족쇄였죠. 서연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머니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옛방, 빛바랜 벽지와 낡은 책상만이 남은 그곳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던 행복한 소녀의 사진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찾아볼 수 없었죠.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환상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음모였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결혼은 생존을 위한 거래에 불과했습니다. 새벽녘, 오미숙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길이든 네가 선택한 길이면 엄마는 아무 말 안 한다. 다만 다시는 네 자신을 잃지는 마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는 후회해? 선택은 후회하지 않아. 다만 그 선택 때문에 너를 외롭게 만든 건 평생 후회하며 살겠지.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서연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그의 목소리,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진실.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해줘요.
도윤 씨, 처음부터 계획이었나요? 윤성환 대표와 함께 내 남편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화기 넘어 다급한 목소리로 서연 씨, 그게 아니야. 아니, 시작은 그랬을지 몰라.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모든 게 변했어. 서연 씨, 그 위선자 옆에서 죽어가는 당신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제발 믿어줘. 이건 기회야. 당신과 나, 진짜 우리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돈? 명예? 그딴 것들 다 버리고 떠나자. 내가 다 책임질게. 책임? 당신은 당신의 욕망도 책임지지 못했잖아. 내가 다 할게. 당신만 옆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제발.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이 말하는 자유는 도피일 뿐이에요. 도윤 씨,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 잘못, 내 선택, 내 인생. 전부 내가 책임져야지. 당신의 세상도, 남편의 세상도 아닌 내 세상에서. 서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자유는 결국 또 다른 세상일 뿐이에요. 당신의 욕망, 혹은 윤 대표의 계획, 그 안에서 나는 또다시 누군가의 인형이 되겠죠. 이제 지쳤어요. 잘 가요. 서연은 전화가 끊기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담긴 유리컵에 휴대폰을 천천히 담갔습니다. 화면이 몇 번 깜박이다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그녀의 진한 감정들이 그렇게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한서연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가장 날카롭고 가장 단단한 갑옷 같은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했고 입술에는 핏빛처럼 붉은 립스틱을 발랐죠. 그녀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강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왔소! 현명한 선택을 했으리라 믿어. 그래서 6개월간 내조 잘 해주시겠다? 서연은 대답 대신 서류 가방에서 자신이 밤새 준비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태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합의서? 지금 이 상황에 네가 뭘 믿고 이런 종이 쪼가리를 내밀어? 네 어머니까지 끌어들여 줄까? 태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협박은 거기까지. 당신은 아내가 필요했던 게 아니야. 위기를 막아줄 방패와 성공을 전시할 트로피가 필요했지. 서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좋아. 6개월간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줄게. 당신이 원하는 투자 유치. 내가 가진 인맥과 갤러리 명성으로 도와주지. 하지만 이건 자선이 아니야. 이건 거래야.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 종료 후 이 회사의 자산 절반은 내 몫이야.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강태준 씨. 이건 내 생존을 건 비즈니스 협상이야. 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아닌 모든 것을 걸고 싸움에 나선 냉정한 사업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계약하지. 그 후 한서연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을 완벽하게 지켜냈고 남편의 재기를 도왔으며 약속된 몫을 정확히 받아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연인도 아닌 오직 한서연 자신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갤러리 통유리창 앞에 서서 화려하지만 차가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죠. 그녀는 어머니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자신만의 더 차갑고 외로운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자신을 잃는 것은 아닐까요?